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은호는 지역의 제안을 받을까, 성희의 그늘을 택할까요? 그리고 성재와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까요? 카페 창고 문이 열리던 순간 모든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2달만 버텨달라는 지역, 떠나고 싶은 은호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첫 계약과 질투. 이 지역은 사업 자금이 부족해 지은호의 일터인 카페 창고를 사용하게 됐다. 이 지역은 조금만 봐줘라. 더 이상 불편하게 할 일 없다. 내가 날 얼마나 싫어하고 경멸하는지 알고 있다. 난 끔찍하게 쪽팔리고 부끄럽지만 내가 살아야겠어서 여기로 왔다라고 부탁했다. 그를 꺼려했던 지은호는 매니저 직을 내려놓고 떠나겠다며 나를 세웠다. 그는 이 카페 매니저 내가 그만두겠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 나한테 안 미안하냐? 양심 없냐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지은호가 떠난다면 본인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그는 미안하다. 근데 내가 내 공간에 같이 있으면 내가 죽냐? 난 죽는다. 2~3달만 참아달라. 숨통이 트이면 나가겠다. 그조차도 안 돼. 내가 나간다면 내가 죽더라도 나가겠다. 널 내쫓고 여기서 할 수는 없다라고 빌었다. 지은호는 내가 나가면 자기도 나간다니 기가 막힌다. 양심은 있다는 거냐? 이 지역 진짜 싫다면서도 이 지역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청소하는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끼고 손을 보탰다. 이 지역이 청소는 내가 해도 된다라며 만류했지만 지은호는 빨리 내 자리 앉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과 본격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지은호는 사무실에 구멍 뚫었으니 앞으로 나올 일 없는 거냐? 앞으로는 선배 앞세우지 마라. 또 아는 척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라. 이 3가지 꼭 지켜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은 셀프 인테리어를 위한 코디네이터 연결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고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인테리어 자재 탐색과 인부 섭외, 감독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마케팅을 위한 미팅도 수행했다. 이 지역은 맘대로 집을 사명으로 걸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몰두했다. 하루 종일 일에 몰두한 그를 걱정한 박성재는 좀 어떠냐라고 물었고 이 지역은 할 말 있어도 속에 넣어둬라. 너랑 길게 이야기할 시간 안 된다. 지은호한테 이야기 못 들었냐? 나 엄청 바쁘다. 이것만 기억해달라. 너의 절친인 이 지역의 첫 페이지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역의 노력이 바로 결실을 맺었다. 그는 사업 첫날 계약을 따냈고 적합한 코디네이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 지역은 이를 위해 지은호에게 부탁까지 해 미움을 샀다. 그는 퇴근하는 지은호에게 첫 고객 코디네이터를 너에게 맡기고 싶다. 믿을 만한 첫 케이스를 남기고 싶다.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지은호가 거절하자 이 지역은 안 할 줄 알았지만 절박해서 너한테 매달려 본 거다. 비즈니스 제안이다라면서 왜 해주면 안 되는 거냐? 그 정도로 내가 경멸스러운 거냐? 지은호 답다라고 투덜댔다. 지은호는 창고를 차지한 걸로 모자라서 어디서 일을 해달라고 하냐? 2억을 준다고 해도 안 해준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과 달리 지은호와 화기애애한 박성재의 질투를 느꼈다. 그는 지은호의 아버지 재산 아래 과일 바구니를 챙기는 박성재의 의아함을 느끼면서 본인만 알고 있는 지은호의 음식 취향을 말해 친분을 과시했다. 이 지역은 지은호 바나나 못 먹는다.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속이 안 좋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지은호는 급작스럽게 동생에게 돈을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다. 동생이 엄마가 계약한 가게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썼고 2천만 원이 밀린 상황. 급기야 사채업자까지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지은호는 가족들 대신 돈 갚아줘야 할 이유 없다. 내가 알아서 생각해 볼 테니까 여기에서 나가라라고 분개했다. 이 모습을 본 이 지역도 기물 파손과 협박까지 다 찍혔으니 돌아가라고 매니저님이 전하셨다. 여기 내 사무실도 있다. 방해하지 말아라고 일갈했다. 지은호는 지강호 너도 가라. 엄마 가게 혼자 있을 거 아니냐. 내 손목이 잘려도 엄마는 상처 하나 나서는 안 된다. 빨리 안 가면 내 손목을 내가 자르겠다라면서도 본인이 모았던 돈 2,400만 원을 인출해 부채를 갚았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일을 받기로 했다. 지은호는 어제 분명히 비즈니스 제안이라고 했다. 공사 시작하면 겹칠 수도 있다. 괜찮냐라고 물었고 이 지역은 바로 계약서 쓰자. 철거업체와 잡부는 섭외돼 있다. 계약금 10%는 내일 입금될 거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일을 위해 마주쳤다. 지은호는 추가 상황은 클라이언트와 이야기 하겠다라고 그와 거리를 뒀지만 이 지역은 직접 현장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됐다. 저녁 무렵 박진석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고성희를 보며 말을 건다. 요즘은 그 책에 푹 빠져 있네. 고성희는 책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글이 짧지만 깊이가 있어요. 괜히 곁에 두고 싶어질 정도예요. 잠시 후 고성희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걸까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한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런데도 우리 둘은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 고성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맞받았다. 그럼 나도 당신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진석은 진지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결국 우린 잘 맞는 부부잖아. 천생연분이란 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닐 거야. 당신이 늘 균형을 잘 잡아주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진석이 화제를 돌린다. 그나저나 성재는 결혼 상대 좀 찾고 있어.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찾고는 있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박진석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성재한테는 곧 어울리는 짝이 나타날 거야.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고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부부 사이의 대화에는 평범하면서도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박성재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넌 지혁이 막내 동생이잖아. 내가 그냥 막내 동생처럼 챙겨줄게. 이수빈은 손사래를 치며 대꾸했다. 오빠, 괜히 나 속이려는 거죠? 저 이제 레모네이드도 못 마셔요. 다이어트 때문에. 박성재는 빙긋 웃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챙겨주고 싶었어. 그냥 천천히 먹으면 되는 거잖아. 순간 수빈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박성재는 그녀의 진지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알아. 하지만 내가 무겁게 짊어질 문제는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빈은 고개를 숙이며 속내를 털어놨다. 성재 오빠가 나 너무 챙겨주니까 괜히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박성재는 차분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진심을 전했다. 수빈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오빠가 취직 자리 좀 알아봐 줄까? 수빈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말 속엔 동생을 향한 다정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었다. 알바 현장에서 조옥래와 김장수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조옥래는 먼저 입을 열며 말했죠. 사돈 어른을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 일은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알면 큰일 납니다. 김장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걱정 마세요. 저 역시 집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옥래는 얼른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만 먼저 가야겠습니다. 오래 있으면 더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김장수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이신가요? 아니면 봉투 반점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조옥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계신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발벗고 나서야죠. 김장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급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고생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조옥래는 담담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면 뭐든 해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장수는 결국 제안을 건넸습니다. 굳이 혼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함께하는 게 서로 덜 버겁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조옥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묘한 공감대가 흘렀습니다. 늦은 저녁, 카페 한쪽 구석. 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성재 앞에 앉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냅니다. 본부장님, 사실 나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도요. 아무리 버티려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성재는 말없이 은호를 바라보다가 진중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은호 씨 곁에 내가 있잖아요. 순간 은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말하지 못했던 무게를 내려놓는 듯 눈물이 맺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지역의 표정은 굳어갑니다. 카페 창고에 앉아 도면을 붙이던 그는 은호와 성재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고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은호가 성재한테만 마음을 여는 건가? 지역은 애써 무심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서운함이 교차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결심 뒤에는 은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나도 곁에 있고 싶은데. 며칠 뒤 은호는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로 성희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성희는 늘 세심하게 챙기며 은호를 환영합니다. 은호 씨, 지난번 디자인안 정말 좋았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이야기해도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꼭 돕고 싶으니까요. 은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따뜻하고 친근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어갑니다. 성희는 환하게 웃으며 덧붙입니다. 사람은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자주 같이 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다정할까 나한테. 한편 창고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던 지역은 계속해서 은호의 모습이 떠올라 집중을 잃습니다. 성재와 함께 웃던 장면, 성희와 친밀하게 대화하던 모습. 그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괜히 마음 쓰지 마라, 난 지금 일에 집중해야 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녀를 향한 그리움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은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희의 다정함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도사리고 있던 것. 성희는 비서와 은밀히 통화합니다. 은호 씨, 이제 완전히 내 쪽으로 끌어와야 해요. 절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옆에서 단단히 묶어두는 거예요. 비서는 망설이며 묻습니다. 혹시 너무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바뀝니다. 걱정 마요. 함정은 티나지 않을수록 더 치명적인 법이니까. 그 모습은 은호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한 얼굴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성희와 함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웃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재는 여전히 은호 곁에서 따뜻하게 서 있고 지역은 그 거리감 속에서 서서히 답답함을 느껴갑니다. 그리고 성희는 은호를 향해 더욱 다정한 미소를 건네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함정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과연 은호는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챌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은 점점 멀어지는 은호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야기는 이제 한층 깊은 갈등과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창문 너머에서 본 지역의 모습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오던 지환이 아버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상철은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지역이 봤다. 뭐라고요? 지역 형을? 어디서요? 편의점 앞 창고에서 뭐 사업 준비하는 것 같더라. 순간 지환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곧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형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우리한텐 한마디 연락도 안 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부모님이랑 가족은 피가 마르도록 걱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멀쩡히 살고 있었다고요? 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화가 나더구나.
근데 그놈 얼굴을 보니까 차마 뭐라 할 수가 없었다. 많이 지쳐 보였어. 그러자 지화는 주먹을 꽉 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가족은 무슨 죄예요? 형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를 외면하는 게 용서될 순 없잖아요.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지환의 목소리는 끝내 떨리고 말았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이건 배신이에요. 우리 가족을 버린 거라고요. 상철은 말없이 한숨만 내쉬며 식탁 위에 놓인 편의점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부자 사이의 거리감은 지역이 만든 침묵만큼이나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